박영도 예원 주최지 팀장입니다. 저희가 유수위원회 사무총장 제 44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서적기컵 우승을 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우승 거둔 베트남 팀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항서 감독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저만큼 제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 감독님이야말로 위대한 민간 외교관이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당이 지금 아이노믹스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믿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 위대한 국민을 위대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가고 또 그 꿈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결정을 냈습니다. 당이 기우기 시작하던 2016년 총선 공천파도 세순실 사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주요 사건에 대해 얻었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지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들의 결정을 비대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개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개파주의와 전쟁을 시작했고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서 개파 파괴의 길을 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개파주의와 당이 견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세 가지 점을 저희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침에 와서 급하게 메모를 한 겁니다만 하나는 우리 제 왼쪽 옆에 계시는 최병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산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를 보게 되느냐? 숲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이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지금 배제되신 분들의 사정이나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설명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 또 혹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숲을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했고 또 당에서도 저희들 외부 비대위원들을 부르고 또 그 비대위가 외부위원들에게 다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한 것은 숲을 보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당의 쇄신을 주도해달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그 다음에 주요한 공직이든 이 공직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투쟁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일부 개파 보수라든가 당의 일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대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계보정치를 탈피하고 의원 또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직이 마치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면 전리품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무슨 투쟁에 대한 하나의 전리품 내지는 보상이냐 이렇게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정당이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공직을 공직에 앉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뒤에는 그 고난보다도 10배, 100배 더 무거운 그러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겁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에는 공직에 앉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건 간에 거기에 따른 역사적 혹은 현실적인 정치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번에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숲은, 정치의 숲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이번에 내린 결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폄하하는 그러한 제가 보도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를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보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정부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문제로 시급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만이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감찰을 넘어서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총리의 아들 부회장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더 봐야 되겠지만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동안 전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였습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 청와대 박관천 보고서 사건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의 국기문란이라면서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했고 후보 시절에는 감찰기관 불법 정보 수집을 반드시 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재수 장군도 결국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씌우려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해서 적폐청산에 칼을 들이댔지 앞에서는 이런 그 칼을 들이댔지만 뒤로는 청와대 감찰관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마지막 길로 가는 지름길은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듣고 척진 사람들의 허물을 더 크게 들춰내는 사중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총선 경제에 있습니다. 정권 실세와의 친송관계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될 때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자꾸 국정조사 거리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권한박해 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그 권한박해 정보는 다 걸러냈다, 또 걸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사냥개 잔뜩 풀어놓고 물어오라고 다 거쳐놓고는 물어온 사냥감 중에서 잘못된 거 버리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명 없이 수사라는 요청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전 정권에 대해 한 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드립니다. 네,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항서 감독의 승리 소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호치민 과 같은 단열로 대접받고 국민들에게 추앙받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리어지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아픈 부상 선수를 대신해서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을 배워서 엄마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정말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리더십, 섬세한 리더십만이 이제 정말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편 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제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선거제에 관해서 문제의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보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능한데 그 합의 문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분당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희상 의장에게 중앙선거만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을 보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찬성하고 지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려면 같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와 조응이 되는, 조화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합의문안에 대해서도 합의문에도 6항의 개헌,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 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표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저희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힙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터지고 바람 잘날 없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감찰관의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의혹투성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의혹투성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이 정부가 전 총리와 은행장 정보를 수집하는 표리부동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저는 의혹투성인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빠져나가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이러한 언급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윤근 대사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와대는 2015년 검찰 조사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제이모 씨가 돈을 반환한 것은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일을 2015년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해서 아무런 이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종석 실장 관련된 일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다 하면서 차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모 방송과 한 우윤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러시아 대사로 임명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전혀 문제없이 결론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 실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책임있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방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기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각종 국내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집회를 통해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 집회가 열리질 않나,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쓰라고 하지 않나, 또 김정은을 미인화한다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찬양하게 하지 않나, 또한 최근에 종북 콘서트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두 가지 정책 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관련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개혁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 실상은 국민들께 4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혁 실종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개편안은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아닙니다. 어느 안을 택하든 연금 고갈 시기가 현재 예측되는 2057년과 동일하거나 기껏해야 5, 6년 늦춰진 것에 불과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든 올리든 간에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나온 정부 연금 개편안에는 이러한 핵심 내용은 쏙 빠진 채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이 마치 있는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대체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바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안일 뿐입니다. 앞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안 올린다면서 뒤에서 세금으로 더 걷겠다는 속임수이고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타분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는 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연금 개편 동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국가 지급 보장을 원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제시하지 않고 인기 영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부채로 잡혀서 결국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차기 정권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 개혁 실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당이 국감 등을 통해 단일한 제시를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으로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만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탈원전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당 최영애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은 탈원전 반대 및 신안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졸속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원전 산업은 고사되고 지역 경계는 붕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국민들의 100만 서명 운동입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7만 4천여 명이 온라인 서명을 할 만큼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서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전국의 원자력학과 대학생들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울진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전국의 주요 도시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 정책위에서는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정책 저항 운동 제1호로 규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거담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너지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국민 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예, 비대위원님. 최병길 비대위원입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외부 비대위원회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전후해서 좌파의 광풍이 불어서 우파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권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지방선거까지 참패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고 젊은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잘못 뽑은 국민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잘못하고 있는 정권과 잘못 뽑은 국민에게 책임을 물어야 옳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 당이 잘못해서 좌파 광풍을 만들어 놓고서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서도 우리는 아직도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보지 말고 국민이라는 숲을 보아야 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가져가는 숲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끼는 나무를 베어내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무릅쓰고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이번 인적 쇄신이 그 첫 번째이고 전대 이후 새 지도부가 또 공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쇄신해야 합니다. 1차 쇄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내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개파 해체의 희망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아이노믹스, 평화로드맵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로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경수 의원님. 우경수 의원입니다. 2주 후면 최저임금 8,350원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가격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업시간 단축, 고용 축소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과히 폭발적인 영향으로 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수용하기는 너무 힘든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서민들 스스로 1월부터 적용하기에는 걱정이 태산과 가슴이 무너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국내 경제 생태계가 도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 현명해 보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무십니까? 오늘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부총장 모두 지난번 조강이기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해서 오늘 또 몸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외국 출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빠지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정상적으로 더 나오실 거고 또 내일이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목요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 계시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그 사무총장과 부총장에게 공개적인 지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이렇게 지난번 한번 이미 비대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집단적인 행동 비슷하게 해서 그 허위 사실을 사실은 혼자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다시 그 인적 실신 작업 그다음 당협위원장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것이 그 특정 계파를 숙청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파 논쟁을 되살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 부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 비대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로 더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비대위에 보고해주고 그 비대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처리 문제를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테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